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작업공방 유튜브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혜진 교수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춘해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예비 작업치료사들을 양성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옥신각신 교수 자로의 삶을 살고 있는 작사녀 이혜진입니다. 일도 사랑도 육아도 놓치기 싫은 그저 욕심 많은 아줌마로 아버지의 간병 생활과 이런 경험을 오픈 채팅방과 간병 상담해주는 카페에서 공유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책 제목이 뭔가요? 누워있는 1등급 아빠입니다. 네, 제가 여기 책을 준비해봤는데 와, 제 책. 네, 누워있는 1등급 아빠. 제목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책 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면. 그 누워있는 1등급 아빠라는 책의 제목은 말 그대로 아빠를 1등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1등급이라고 하면 좋은 품질의 상품이나 이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 그런 1등급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제 책의 지금 제목의 1등급은 장기요양보험 1등급과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1급인 아버지를 이렇게 전체 통틀어서 1등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책을 보신 분들이나 이거를 어디서 접해 들었던 분들은 대충은 아시겠지만 작업치료사로서 8년 동안 아버지를 직접 간병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이런 에세이 형태로 담은 그런 책입니다. 교수님 책에서 보면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고 자주 말씀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잠시 뒤로 하고 가족이나 타인을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진짜 빛이 나는 존재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제가 간병 생활을 하고는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진 않지만 예전에 했던 그 삶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 모습이 정말 빛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간병했던 그때 당시는 모든 그런 순간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했지만 간병이 끝나고 지금 다시 보니까 제가 그때 정말 솔직하고 자신 있게 거짓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버려둔 그 모습 자체가 되게 빛이 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를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그런 배경 안에 본인이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을 희생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게 읽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 신발을 선물해줘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걷지 못하시는 상황인데 신발을 왜 선물해줬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이 신발을 고를 때 3가지의 신발을 골라서 직접 아버지에게 직접 고르게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기억을 보면 메슬로우의 욕구라는 그런 욕구 단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족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슬로우 욕구 단계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생리적 욕구라고 하고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원초적인 이 생리적 욕구가 환자들은 그 욕구도 채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채울 수 없는 분들이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해당됐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입으로 드시지도 못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욕구를 채워지지 못하고 입는 것도 기저귀를 늘 착용을 하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입는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요. 아버지가 이제 그런 욕구 중에서 하나를 좀 더 채워주고 싶다라는 욕심을 들었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위험하니까 이제 흡인이 있고 하니까 의복에 좀 욕구를 채워주고 싶다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책에는 신발만 돼 있지만 옷도 없는 돈에 아버지한테 쇼핑을 해주기도 했어요. 같이 가서 고르기도 하고 그 신발 같은 경우는 그날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엄마에게만 선물을 주기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물어보니까 원한다고 이제 신발을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발을 고를 때도 종류가 너무 많고 이제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거 또는 예쁜 거 내가 사주고 싶은 거 그러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사야 제일 흡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에도 지금 표현돼 있지만 3개를 다 사서 이렇게 한 번에 들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고 고르고 환불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실제 그 신발은 한 번밖에 못 신었어요. 그 신발을 하고 나서 많이 이제 아픈 상황이 좀 오면서 거의 외출을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신발은 거의 한 번밖에 못 신었지만 그때 그 아버지가 활짝 웃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선거를 하러 갈 정도로 인지 능력은 또 있으셨거든요. 고위 인지가 될 정도로 지적 투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인지가 되지만 내가 신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내가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를 줄어들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좋아지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려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욕구랑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지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아버지한테 최고의 효도가 이 정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환자가 되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셨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환자의 의견을 많이 묵살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환자이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감명 깊었고 기억에 되게 남아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돌봄하시면서 작업치료사 일도 하시고 사랑도 하셔서 결혼도 하시고 석박사를 하면서 출산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셔서 이제 지금 또 교수님까지 되셨는데 이렇게 돌봄을 하시면서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힘들었죠. 그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의 거짓말 같은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작업치료사가 되고 나서 아버지가 좀 쓰러졌고 이 직업을 선택했던 것도 예정되어 있었던 아버지의 쓰러짐과 내가 아빠와 엄마가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치료사를 선택했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듦은 또 없었어요.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아버지를 돌보게 되니까 그리고 특히 육체적인 거는 더 힘들지 않았어요. 누워있는 와상 환자라고 해도 기본적인 기술은 내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뭐 이동한다든지 옮긴다든지 뭐 씻기고 이런 거에서 뭐 전혀 힘든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뭐 이런 제 생활을 계속 같이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랑을 선택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1순위였는데 결혼을 하고 내 가정이 생기니까 나의 가정이 1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차 어쩔 수 없이 아빠를 이제 순위가 내려가는 그 상황이 조금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죄책감은 아니지만 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내 가정을 지키는 이 우선순위가 아빠에게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했고 그런 점이 좀 힘들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경제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아프셨기도 했고 부모님이나 저나 이렇게 집안적으로 넉넉했던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집이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아빠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케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거와 병원을 가거나 뭐 할 때 응급실을 이용할 때 사설 구급차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다 본인이 내야 돼요. 현금으로 탁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응급실을 갔는데 이 병원에서 통과를 못하면 또 딴 데 또 가야 되거든요. 뭐 응급 사설비나 이런 게 그 당시 저희 월급에서는 되게 큰 돈이어서 그런 경제적인 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아버지를 돌보면서도 제 욕심에 이제 사랑도 하고 뭐 출산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끝에 출산을 하고 나서는 손주가 생기잖아요. 2명이나 출산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픈 상황에 병원에나 뭐 또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늘 걱정이셨을 것 같아요. 이 외동딸이라고 하면 아픈 아빠가 있는데 결혼을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슬프네요.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아빠 얘기하면 아직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또 아버지가 소중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손주와 손녀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때 그 아빠의 미소가 되게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책에서도 나오지만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고 진짜 이렇게 산소 포화도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제 결혼식이었거든요. 결혼식 날 아빠를 너무 모셔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새벽에 준비해야 되지만 엄마한테 아빠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엄마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혼주 이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 봐주셨던 요양보호사님이 계셨어요. 그 요양보호사님이랑 되게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그 요양보호사님이 내가 데리고 올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데리고 나오려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딱 막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 아버지 모셔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 요양보호사님이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딸 결혼식 갈 거냐 하니까 아빠가 가고 싶다고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또 양복도 다 샀거든요.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맞춤은 못하지만 넉넉한 사이즈의 기저귀, 하도, 해구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양복 같은 거, 넥타이 이런 거 다 사가지고 그 요양보호사님이 가서 입히고 그렇게 해서 진짜 007 이런 뭐 작전처럼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죠. 그때 사진 보면 아빠가 거의 눈 초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으셨던 거죠. 열이 40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그렇죠. 딸 결혼식 올 거라고 처음에는 막 웃고 만나는 친지들이나 만나면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셨는데 결혼식 길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가족 사진에 보면 아빠 초점이 완전 흐릿하세요. 그래서 급하게 사진 찍고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셨죠. 그때가 저한테는 되게 너무 좋고 그거 안 했으면 지금도 되게 엄청 큰 한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버님께서도 못 가셨다면 한이셨지 않았을까? 그 당시쯤부터 인지 능력이 조금씩 처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딱 그 상황 보고 아 우리 딸이 결혼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 그 부분 보면서 약간 눈물을 살짝 한 방울 흘렸었는데 저도 이제 결혼할 때 결혼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았고 머리가 막 빠지는 거예요. 머리도 없고 눈썹도 없는 상태에서 가발 쓰고 막 결혼식을 했는데 저의 그런 상황도 생각이 나고 눈물을 살짝 흘렸던 네. 기억이 있어요.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책 보고 특히 아빠들이 이 부분에서 한 50대 이상인 아빠들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우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딸이 있는 아빠들은 더더욱. 아마 다들 공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결혼식을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아마 있어서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욕심 많은 여자라고 했는데 저는 교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 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돌보는 와중에도 일도 사랑도 육아도 석박사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살아가셨는데 이 원동력이 되게 궁금해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지금 석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석사를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돌봄도 하시고 네. 일도 하시면서 석박사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진짜 궁금합니다. 네. 무려 저는 박사도 풀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의 그런 원동력은 저예요, 저. 욕심이 많다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사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도 행복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되게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진짜 제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39살 소띠예요. 근데 제 주변에 여자분들을 보면 인스타그램에 아이들 사진을 올리고 본인의 일상을 주변에 올리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맞아요. 저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셀카를 올리는 애는 너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친구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나는 정말 나를 찐으로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행복한 걸 하는 게 긍정적인 이 기운이 다 가정으로 쏟아지고 내가 행복하면 내 남편도 행복한 거고 내가 행복하면 내 자녀도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본인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또 남도 사랑할 줄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환자를 돌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제가 작사녀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보호자님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지식이나 조언이나 나눠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자신의 삶을 버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제 솔선수범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 같이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간병이라고 하는 거와 돌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기약이 없이 막 이렇게 너무 매진을 하다 보면 본인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버리게 되는 그 자체에서 힘듦이 생기고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생겨서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을 챙기고 본인의 삶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같이 했을 때 그 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이제 큰 핵심이고요. 물론 환경에 따라 재정적인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본인을 먼저 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봄이 끝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라고 합니다.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보호자 대표, 환자 대표 네. 이런 느낌인데 아, 맞네요. 저는 아무래도 아들이 아픈 입장이고 부모님이 결혼 전에는 보호자였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모든 거를 내려놓으시고 저를 돌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항암 기간이 힘들고 힘든 건 사실인데 항암 하고 나면 그냥 혼자 누워서 쉬면 되고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혼자 밥도 차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스톱도 안 치시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골프도 안 치시면서 이제 미안한 거죠. 서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여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골프도 치시고 하시라. 어머님도 뭐 모임 나가라. 모임 나가서 고스톱도 한번 치고 오고 재밌게 놀고 오고 저도 이제 여자친구 그때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했거든요. 다 같이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필요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달라 라고 저는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잘 유지하면서 이혜진 교수님이라는 역할 안에서 그런 돌봄의 역할이 하나가 있는 거지 그 돌봄의 모든 게 걸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거나 이런 걸 보면 공감을 하려면 그 사람이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아마 듣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든데 내가 너무 행복하게 지내면 그거는 공감이 아닌 거 같고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힘든 일이 있고 힘들 때일수록 옆에 사람은 더 웃어주고 본인 생활을 잘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진짜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면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요.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준다는 걸 알거든요. 마지막 질문은 저희 약간 공식 질문처럼 네. 하고 있는 질문인데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수님다운 삶이란?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인터뷰지를 받았을 때 나다운 삶, 이거 어떡하지?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제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걸어온 삶을 돌이켜보면 이 나다운 삶을 알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삶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좀 됐어요. 거짓 없고 가식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잘 보이거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면 나다운 삶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업치료사가 되고 나서 잘 하지 않는 게 사람을 비난하는 걸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설상 같이 이렇게 여자들끼리 쟤 왜 저래 하면 쟤 왜 저래 이렇게 하지만 제 속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래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저 사람답다라고 하는 그런 내공이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혜진이답다라고 해주는 말이거든요. 그건 것 같아요. 거짓 없고 솔직하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평가나 이런 거를 두렵지 않거든요.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이 저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나다운 삶으로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작사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작사녀를 이렇게 밀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인생에서 한순간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금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은 아픈 가족만이 아니라 다 해당이 되거든요. 반려견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고 작업치료, 물리치료나 간호사도 그렇고 자신의 직업이긴 하지만 또 직업 안에서도 누군가를 돌보는 행위를 하는 직업들이 지금은 많잖아요. 그런 분들 다 모두 그 일을 하는 순간은 다 빛이 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다들 빛나는 그 순간을 좀 즐기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찬우인데
빛날 찬 도우루거든요. 그래서 오. 도우면 빛난다 완전 라는 딱 뜻인데 딱 직업에 맞는 이름이었네요.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뵈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거를 꼭 물어요. 이름이 뭐고 한자가 뭐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이름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게 참 누군가를 돌보면서 하는 게 참 빛나는 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 무시할 수 없어. 감사합니다. 이혜진 교수님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작업고막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